연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춘근의 전쟁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무기와 전쟁, Nuclear Weapons and War입니다. 네, 전번에 우리가 무기와 전쟁 얘기했는데 뭐 오늘날에는 뭐 무기 그러면은 주로 이제 핵무기 얘기가 이제 큰 얘기가 되죠. 네, 특히 뭐 한반도는 지금 핵무기가 지금 거의 한 30년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년 우리가 북한 핵 때문에 뭐 골치 아프기 시작한 것이 89년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거꾸로 올라가 보면 사실 54년부터 북한은 핵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 시대가 시작된 것이 핵이 이제 처음 터진 거, 핵폭탄이 처음 터진 날이 1945년 7월 16일입니다. 1945년 7월 16일 날 그 알라모고도라는 그 마을인데 뉴멕시코 거기서 이제 핵을 터뜨렸는데 그때 핵을 터뜨려 놓고 미국 과학자들이 무지하게 우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성공을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걸 터뜨려 놓고서 이거 뭐야 하고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너무 강력했던 거죠. 예상보다 화력이 너무 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했느냐 하는 거.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 그 초기 핵 물리학자들이 야, 자기네가 한 짓이 이게 뭐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고록 쓴 거나 일기를 쓴 거 보면 무지하게 우울해 합니다. 보통 이제 성공을 하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네. 와, 이거 만들었다고 박수 치고. 그리고 어떤 책을 보면은 그날은 해가 2개 뜬 날이다. 그 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신이 만든 건데, 인간이 하나 더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키신저 박사, 지금도 뭐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그분이 초기에 아주 유명한 핵전력 이론가인데 그 사람이 인간이 핵을 만든 거를 프로메테우스 신화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 프로메테우스는 뭡니까? 신의 불을 훔친 사람이에요. 신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가져다 준. 신의 불을 훔쳐서 네. 인간에게 가져다 줬는데 인간이 불을 발명하고 나서 완전히 이 삶에 혁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워 먹을 수 있고 네. 따뜻하고 뭐 불로 뭐 그게 정말 그 인간 역사의 한 획일 거예요, 그죠? 음식을 불로 익혀 먹은 것이 소화 기능을, 그러니까 소화기의 부담을 확 줄여줘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문명이 급속도로 그리고 발전했다는. 뇌가 커졌다면요. 네, 이론이 고기 있습니다. 먹는 사람 뇌 커지고 뭐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 신의 불을 훔쳐갖고 신한테 벌을 받는데 어떻게 벌을 받냐면은 철끈으로 이제 묶어갖고 산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낮에 독수리들이 와서 파먹는 거예요, 사람을. 프로메테우스를. 그러니까 뭐 참 죽어라 고통스러운데 밤이 되면 그게 다 또 회복이 돼. 네.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또 와서 독수리가 쪼고. 바로 인간이 핵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프로메테우스가 당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이제 키신저가 썼죠. 그 키신저가 쓴 지금 내가 그 책을 인용한 책이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핵무기와 국제 정책. 외교 정책. 네, 외교 정책. 뭐 핵무기와 외교 정책이라는 책인데 제가 사실 학자로서 첫 번째 낸 책이 바로 그거 번역한 겁니다. 제가 육군 대위로 있을 때 네. 핵무기와 외교 정책이라는 책을 그때는 정말 원고지에 볼펜으로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출판해가지고 3,000권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팔았습니다. 그 워낙 책이 유명해가지고 벌써 몇십 년 전인데. 한 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 권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때 아주 엉성한 책인데 한두 권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핵무기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핵무기가 이제 군사 전력에 편입된 거는 그 미국 또는 뭐 미국하고 소련이 주로 핵의 강국이니까 그 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거냐 또는 어떻게 안 쓸 거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군사 전력에다 편입을 하는데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군사 전략은 핵 전략하고 재래식 군사 전략하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소련이 1949년에 핵을 만들기 전까지는 미국 혼자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뭐 감을 못 잡았습니다. 소련이 핵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1949년, 그러니까 1945년에 미국이 핵을 만들었고 1949년에 소련이 핵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핵전쟁이라는 개념이 상상되는 거죠. 두 나라가 핵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1950년 그 NSC 68이라는 게 미국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그 뭐 공문서 68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때도 그 NSC 68이 아주 유명한 2차 대전 이후의 문건인데 여기에도 핵무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52년 됐을 때에도 미국 군사 전력에 핵이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950년대 중반이 된 다음에 특히 이제 대륙간 미사일 이런 거가 개발된 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관한 그런 이제 그 학술 논의가 막 나오고 그런데 핵무기는 핵전쟁 이론이 아주 그 재밌는 거가 핵전쟁은 싸워보고 이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군사전략은 한번 싸워보고 짜는 건데 핵무기는 실전에서 2번밖에 쓰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네. 근데 그거는 뭐 그 전략도 없이 그냥 갖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 전략에 대해서 싸워보고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싸워본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전략은 전부 다 상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네. 이런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는 쓰는 방법에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략은 역사로부터 이제 그 경험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핵전쟁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핵전쟁을 신학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다 상상화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핵전략은 군인들보다 민간인이 만들었습니다. 민간인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이 핵무기로 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많아요. 주로 이제 민간인 학자인데 키신저도 민간인 학자고 뭐 브리진스키도 민간인 학자고 그리고 또 뭐 볼슈테터라든가 뭐 버나드 브로디라든가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핵이론을 만들 때 브로디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런 거 만들 때 군인들이 시비 걸었어요. 너네들이 뭘 한다고 전쟁을 얘기하고 핵을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때 민간인들은 군인들한테 당신네들은 핵전쟁 해봤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할 말 없네요. 네. 너네들도 핵전쟁은 안 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상상화로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요 뭐 아이젠하워 뉴욕 같은 건 저는 나중에 나누는 거고 핵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가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뭐 이 폭탄이 인간 역사에서 첫 번째 폭탄입니다. 첫 번째 핵폭탄. 히로시마에 네. 떨어졌던 핵폭탄인데 네. 이 리틀보이. 이름이 리틀보이입니다. 꼬마라는 뜻이죠. 네. 꼬마. 근데 꼬마가 아니라 이 당시에 있던 폭탄 중에서는 너무나도 큰 폭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갖고 있던 폭격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이 B-29입니다. B-29에 겨우 집어넣는데 그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걸 영어로 bombay라고 합니다. 네. bombay가 작아서 이 폭탄이 안 떨어져요 밑으로.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폭탄이 너무 커서 크니까 지금 있는 그 폭탄 떨겨뜨리는 그 구멍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늘려가지고 네. 그래서 가서 텄고 그리고 이거를 하러 갔을 때도 그 조종사들이 이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무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지막지한 무기인 줄 모르는 거는 심지어는 트루먼 대통령도 모른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2차 대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네. 1945년 7월 달에 그 포츠담 회담이라는 거랍니다. 포츠담 회담. 독일이 5월 달에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항복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래갖고 유럽에 모여서 회담을 하는 데가 7월 달인데 네. 그 트루먼 대통령이 가서 회담하는 도중에 핵폭탄 성공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공 소식이 들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그만큼 급비로 만든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4월 달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해. 그 전까지는 루즈벨트가 대통령 하다가 루즈벨트가 죽었잖아요. 네. 4번 당선된 다음에. 그래서 그 갑자기 부통령인 승계를 하죠. 승계를 했는데 핵폭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부통령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부통령한테까지도 비밀로. 그래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핵폭탄이 성공했다는 정보를 받고서 스탈린한테 우리는 큰 폭탄을 만들었다. 우리는 큰 폭탄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스탈린은 자기도 만들고 있었거든. 미국이 완성을 했고 나고서 거의 뭐 얼굴이 하얘졌죠. 그래서 스탈린이 한 말이 그 무기가
올바르게 쓰여지길 바란다라고 정말 좌절한 상태에서 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8월 6일 날 저걸 쓰라고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허락을 하는데 이거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이 잔인함에 놀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거 나중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사람이 10만 명이 죽었는데 그 1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100만 명이 살았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그 본토를 공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전부 죽창 만들어 놓고 옥쇄한다고 그랬습니다. 옥쇄. 네, 1억 옥쇄. 1억 명이 다 죽자. 미국 놈이 이제 그 본토를 침략하면 다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 100만 명 정도는 죽을 거라고 자기네들도 각오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이거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뭐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원천적으로 이 무기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폭탄이고 요거는 우라늄으로 만든 겁니다. 우라늄. 지금 이제 우리는 우라늄 폭탄은 어렵고 플루토늄은 쉬운 거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으로 이제 원래 그 영변 핵시설이 다 플루토늄 나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으로 했는데 지금 파키스탄으로부터 이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라늄도 다 있는 거로 그 북한은 지금 이제 다 있는 건데 미국은 애초에 폭탄을 두 발을 만들어가지고 두 발을 갖다 떨기는데 그 첫 번째 떨기는 거는 우라늄, 두 번째 그거 이제 플루토늄 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에서 처음 터진 핵폭탄이고 그리고 플루토늄 탄, 우라늄 탄이고 요거의 화력은 15,000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15,000톤이면은 그 우리 봉고차 1톤짜리 봉고차에다 다이너마이트 가득 실어놓고 15,000대를 한꺼번에 터뜨리면 요 화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인간 역사에서 뭐 이 지금 재래식 폭탄 중에 좀 뭐 비교적 큰 거 이 장독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뉴저지 같은 그런 군함에서 쏘는 거 그런 것들이 1톤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5,000톤이니까 그런 거 15,000발을 한꺼번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그 화력을 내게 된 것이죠. 얘가 이제 두 번째 폭탄입니다. 팻맨. 네. 뚱뚱하죠. 팻맨인데 팻맨 별명이 누구 별명인지 아세요? 누굽니까? 처칠.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이 팻맨입니다. 아마 그 윈스턴 처칠을 상장하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 영국 폭격기들이 이제 그 독일을 폭격하러 갈 때 그 폭탄에다가 이렇게 백목으로 뭐라고 써갖고 이제 네, 그게 그게 당시 그 파일럿들의 그렇죠. 그 사기를 붙어두는 거죠. 그래서 폭탄에다 이렇게 낙서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좋은 말 써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두 번째 폭탄을 팻맨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진 겁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고 얘는 플루토늄 탄이고 그리고 요거 화력도 뭐 한 15,000톤에서 2만 톤. 그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 북한이 핵실험 5번 했는데 그 5번째 핵실험이 이 정도 되는 거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945년 8월 기술하고 지금 북한의 기술하고 그래서 북한이 그걸 만들었다는 걸 가지고 북한이 뭐 대단한 성취를 한 것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MIT 공과대학 대학원생한테 $10,000 주면 이거 하나 만들어낸대요. 그 실제로 기술 자체는 그렇게 뭐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고. 다 기술이고. 그래서 그 9.11 사태 났을 때 그 MIT 대학생들 납치당하지 말라는 그 조크 비슷한 그 진짜 뭐 정말 같기도 하고 농담 같기도 한 그 뭐 알카에다가 그놈들 잡아가서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쉬운 폭탄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핵폭탄이 요게 이제 그 버섯구름인데 머쉬룸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핵폭탄의 그 위력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요새 나온 폭탄은 그 파괴력 단위를 메가톤으로 칩니다. 한 발에 100만 톤이에요. 이거가 15,000톤이니까 이거에 또 거의 100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폭발력 늘어나는 건 뭐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의 폭탄들이 보통 하나에 1메가톤입니다. 그러니까 폭탄 한 발이 100만 톤이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화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핵폭탄은 어떻게 그 인명피해를 주느냐 하는데 일단 핵폭탄이 터지면은 이 터지는 것도
이제 어디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사람한테 그 잔인한 것은 땅바닥에 다 갖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위에서 터지는 겁니다. 공중에서 폭발. 빵 터지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지. 네.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미국의 천재 수학자가 이거 계산해 준 겁니다. 몇 메타 위에서 터뜨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터뜨리는데 몇 메타 위에서 터뜨리는 게 제일 좋느냐, 어떤 게 사람 제일 많이 죽느냐 그래가지고 노이만이죠, 노이만. 그 수학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종이로 계산해가지고 연필로 180m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져가지고 한꺼번에 제일 많이 죽이는 거. 그런데 이 핵무기는 뭐가 무서운 거냐면은 딱 터졌을 때 그 열. 네. 열에 그냥 뭐 열이 그 태양 온도보다 몇십만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팍 터지면서 그 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 열이 뻗어나가는데 그 열파. 그래서 다 그대 데워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핵심에 그러니까 그 1메가톤짜리는 몇백 메타짜리 불기둥이 생깁니다. 그 불기둥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옆에 있는 산소가 다 그 불기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파인데 1파는 팍 터질 때 그 열에 의해서 그냥 헉하고 그냥 다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녹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기둥이 올라가면서 산소가 다 빨려니까 폭풍이 네, 지상으로 그냥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 원점 제로, 네. 그라운드 제로를 향해서 그냥 바람이 그냥 그냥 이게 뭐 시속 몇백 킬로짜리 태풍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구조물들이 다 무너지는 다 글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이 뒤에서 유리창이 와서 자기를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빨려가니까. 그게 이제 2파입니다. 그리고 3파가 뭐냐면은 이게 구름이 한 10km까지 올라가요. 그러고서 이제 낙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방사능 낙진. 하늘에 막 눈 같은 게 그냥 먼지가 뽀얗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로시마 같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허옇게 뒤집었었는데 그게 곧 죽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방사능 낙진이니까. 그래서 이 핵폭탄은 이 3번, 열파, 그다음에 핵폭풍, 그다음에 방사능 낙진. 이 3개 때문에 죽고 방사능 낙진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뭐 10년, 뭐 20년 걸려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 중에서는 이거는 뭐 도무지 이거를 쓸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는 못 쓰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unusable. 그래서 한스 모게스 교수는 핵무기는 가지고 있음으로써 만들었다는 효능을 내는 무기지. 이걸 쓰는 날 이거는 효능이고 뭐고 없는 거다. 다 파괴되는데 핵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어디냐? 핵전쟁은 하면은 다 뭐 멸망이니까. 물론 나중에 멸망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그 핵은 그런 그 무서운. 그래서 이거 터진 날 버나드 브로디라는 그 아주 예일되게 유명한 학자죠. 그 사람이 신문을 딱 보다가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졌다는 거 이렇게 딱 이만하게 나온 거 보고서 자기가 탄식을 합니다. 아직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전략 이론은 오늘부터 무효다. 이제 핵시대가 돼가지고 자기 이론은 무효다. 이 사람이 이제 전략가인데 옛날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기느냐였습니다. 근데 핵 터진 날 어떻게 하면 이제는 안 싸우느냐, 이게 전략의 목표로 바뀐다. 해가지고 핵시대의 모든 전략은 디터런스라는 걸로 바뀝니다. 억제. 억제. 옛날에는 워파이팅이에요. 워파이팅 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해야 되고 디펜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디터런스. 무조건 전쟁이 안 일어나게 막는 게 상책이지. 이게 뭐 무슨 다른 이거는 쓸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디터런스 이론. 그래가지고 1980년대까지 제일 큰 이론이 디터런스 이론입니다. 전략 이론 중에. 폭탄들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거가 1945년. 페민인데 이거 크잖아요. 사람 크기하고 같죠.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이제 수소폭탄인데, 그러니까 퍼스트 퓨전 bomb 첫 번째 수소폭탄이군요. 이렇게 많이 큰 거죠. 얼마나 큽니까 이제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요새 거는 이렇게 꼬마예요. 이렇게 조그만졌습니다. 폭탄들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 W87이라는 핵폭탄인데 요거는 요 지금 폭탄 속에 이 몇 폭탄 개가 속에 한 들어있네요. 8개에서 12개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한 10개 치면 되는데 요게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요거 한 발이 도시 10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막 분산돼서 맞추는 건 아니고 일렬로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줄로 서 있는 그 표적들을 10개 정도까지 맞추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성능은 이런 것들이 메가톤이에요. 100만 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 무기는 어떻게 하면은 안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맨 오른쪽이 이른바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이군요. 그렇죠. 이거 크기가 꽤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근데 US 에어포스라고 붙였는데 요거를 미국이 육군이 지가 갖고 싶어가지고 이게 땅에서 쏘니까 육군이라고 그러고 공군은 날아가니까 공군이라고 그러고 공군한테 이걸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육군이 2차 대전 이후에 조금 이제 밀리게 되는 이유가 핵이 없어가지고 공군이 이제 완전히 폭격도 하고 미사일까지 직거가 되니까 그래서 해군이 그럼 자기네들은 또 뭐냐 해가지고 해군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성공한 거가 잠수함에다 핵폭탄을 단 거예요. 핵잠수함. 근데 핵잠수함은 뭐가 유리하냐면은 그거는 궁극적으로 선제 공격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아무리 소련이 미국을 선제 공격하고 싶어도 다 죽였는데 핵잠수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못 죽이거든요. 근데 핵잠수함이 한 대만 살아있어도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 해군이 핵잠수함이야말로 디터런스에 더 좋은 무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클리어 네이비가 됩니다. 뭐 육군은 이제 나중에 저걸 만들죠. 그러니까 전술핵, 전략핵이 아니라 그냥 뭐 도시 하나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미고 다니는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 배틀필드 뉴클리어 웨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도 지금 이제 핵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 하여간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핵에서 맨 처음에 우리는 그냥 핵이라고 그러는데 핵폭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애토믹 범. 원자탄. 두 번째는 그 하이드로진 밤. 수소탄. 근데 하이드로진 밤은 그냥 서머 뉴클리어. 열 핵폭탄. 워낙 열이 세니까. 그래서 그 폭탄은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 자료식 애토믹은. 근데 하이드로젠은 터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거는 인간이 실험을 해보고 100만 톤 단위예요. 한 방에. 메가톤.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10,000톤. 수소폭탄은 100만 톤. 그래서 이론상 100배 이상의 위력이 뭐 있군요. 이거 한두 발이면은 2차 대전 때 쓴 거 전부 다가 넘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가 비키니에서 터진 거예요. 비키니라는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비키니라는 섬에다가 갔다가 핵 실험을 했는데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수영복 이름이 비키니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다 벗은 거는 마찬가지다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 비키니 섬 실험을 해보고 지금은 다 이제 수소폭탄인데 북한이 이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자폭탄은 그러니까 애토믹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서모뉴클리어 또는 수소폭탄은 아직 없는 거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훨씬 더 그 기술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버나드 브로디입니다. 버나드 브로디가 이제 그 핵폭탄을 보고 야 이거는 쓰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이 폭탄을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은 absolute weapon. 절대 무기다. 절대 무기는 쓰면은 절대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핵전략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핵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핵전략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서울을 핵보로 불바다를 만들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핵전략의 원칙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핵으로 날리려고 핵을 만든다? 바보죠. 이 다이아몬드를 왜 다 깨버립니까? 다이아몬드 그냥 가져가야지. 우리나라 전체가 북한이 보기에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걸 핵으로 옮겨가서 우리를 다 아니죠. 그냥 심플한 논리를 치면은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디터런스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공격할 수 있는데 북한은 핵을 공격해서 우리를 다 부시는 게 아니라 너 죽을래? 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항복할래? 죽을래?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한국이 핵이 없으면은 그게 북한판 평화 통일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 전략은 원래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핵 만들면은 민족의 공멸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핵을 만들면 디터런스가 돼가지고 공포의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못 죽이는 거야. 근데 한쪽이 있고 한쪽은 없으면은 한쪽이 핵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항복해야죠. 바로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한수목연수 교수가 이미 얘기한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버나드 브로디 교수의 핵 전략의 기초는 싸우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만들었으면은 그 나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두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서로 못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마는 거고 바로 이런 첫 번째 핵 전략 이런 건데 그래서 핵 시대의 기본 전략은 억지 전략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strategy of deterrence. 그런데 그 디터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디터런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장 박사가 X라는 나라예요. 네. 내가 Y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서로 너무 화가 나. 그리고 서로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 내가 선제 공격하면 죽일 수 있을 때. 장 박사가 우리나라를 선제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죽일 수 있을 때. 그때는 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핵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전략은 내가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다 죽지가 않아. 또 여기서 나를 공격하더라도 다 죽지가 않아. 그래서 남는 거를 바로 생크추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그 신성한 장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 나라가 B를 공격해서 B의 핵폭탄에 99%를 없앴습니다. 요 1%는 못 없애 죽어도. 근데 그 1%를 맞으면 죽어. 그런 상황이 디터런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쪽에서 나를 다 공격했는데 내가 다 깨졌어. 나의 폭탄이 99%가 없어졌는데 1%는 못 죽여. 근데 그 1% 가지고 공격을 하면 죽어.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모든 그런 어폐가 있고 미국과 소련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제가 공격을 하더라도 내 거가 다 죽지 않고 하나라도 살아있을까? 하나라도 살아있을까? 그걸 이제 그 개념으로 치면은 내가 먼저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다 죽일 수 있을 때 나는 저 상대방에 대해서 first strike capability.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제1 공격 능력. 그 이제 학문 개념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제1 공격 능력, first strike capability를 갖고 있으면은 위기 때가 오면 먼저 때리면 됩니다. 죽이니까. 그런데 또 소련이 미국을 먼저 때려서 미국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거는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first strike capability를 가지고 있다. 그걸 그냥 학자들이 제1격 능력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서로 제1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쏘는 놈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둘 다 일격 능력을 갖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먼저 맞았는데 죽지 않고서 복수할 수 있는 능력. 2차 공격 능력, 보복 능력이네요. 그렇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 제2차 공격 능력인데 네. 그 의미상으로 번역을 하면은 보복력입니다. 보복력. 그래서 모든 나라는 보복력을 갖자.
그러니까 미국도 보복력을 갖고 있자. 소련 너도 갖고 있어. 서로 갖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ABM은 날아오는 것을 맞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만들지 말자. 그래서 맨 먼저 미국과 소련이 없은 것이 날아오는 것을 맞히는 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날아오면 다 죽는 거로 그래야지 전쟁이 안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라는 거는 잘 숨겨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 숨겨놔야지. 다 눈에 다 보이면 100개를 다 보이면 100개 먼저 공개해서 다 없어진단 말이지. 그래갖고서 숨겨놓을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자. 그래서 미국이 또 소련이 숨겨놓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복력으로. 즉 숨겨놔가지고 첫 번째 맞아도 안 죽는 거 보복력인데 보복력으로 제일 유용한 게 잠수함. 그리고 폭격기도 조금 유용한 건 뭐냐면은 폭격기가 다 앉아있으면 먼저 쏘면 다 죽죠. 그래서 미국의 폭격기가 냉전 기간 동안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본토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렇죠. 떠 있고 네. 기름 다 되면 또 올라가서 떠 있고. 그래서 냉전 시대 클린턴 대통령 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하늘에다 뿌린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폭격기들이 항상 떠 있습니다. 대기 상태로 떠 있는 거군요. 그 뭐냐면은 이제 소련이 다 폭격을 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다 죽었는데 떠 있는 거는 살아 있으니까 가서 복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 있는 거가 보복력이죠. 그리고 핵잠수함, 뭐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니까 핵잠수함 한 척만 남겨둬도 그거 가지고 복수를 하니까 그래서 핵잠수함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비행기, 폭격기. 네. 그리고 땅바닥에 꽂아놓은 거는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땅바닥에 이렇게 해고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날 위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다 맞아가지고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다녔습니다. 표적을 계속 이동시킨 거군요. 기차에다 놓고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 이동시키는 거는 어디 있는지 그 순간 모르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몇 개 살아남으면은 그걸 또 복수할 수 있고 별 아이디어를 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기차까지 만들어갖고 레일 위에다가 싣고서 뭐 그냥 일 없이 왔다 갔다 하자 이거지. 시작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소련이 또는 미국이 쏴도 다 죽지 않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가 지금 이제 개념 설명했습니다. Forced Strike Capability. 요거는 문자 그대로 먼저 이거 선제 공격력입니다. 선제해가지고 적국을 괴멸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 능력을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었으면 이미 한 나라는 지금 지구에 없죠. 근데 이제 둘 다 이 능력을 가지지 못했었다. Second Strike Capability. 이거는 보복력. 미국과 소련은 서로 보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방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상대방에 대해 Force Strike Capability 능력을 가지는 경우 핵 억제는 깨진다. 그래서 미국이 스타워즈 같은 거 할 때 난리가 난 겁니다. 스타워즈는 뭡니까? 빛으로 쏴갖고 오는 걸 다 막죠. 네. 그럼 소련은 억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막고서 직거로 쏴버리면 소련은 그래서 그걸 만들 때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그 핵의 안정성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파탄시킨다. 그래가지고 레건 대통령이 그렇게 야단을 맞고 욕을 먹은 겁니다. 선제 공격력, 보복 공격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도 좋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수십 년 동안 MAD 전략을 썼습니다. MAD 미쳤다죠. M. 근데 이건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Mutual. 우리 장 박사하고 나하고 나라인데 서로 MAD 상태에 있으면 서로 못 사요. 그렇죠. 서로 상호간에 디스트럭션이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먼저 공격해봤자 서로 다 죽는. 그래서 두 나라 사이는 MAD, 그러니까 Mutual Assured Destruction. 먼저 쏴봤자 다 죽는다. 그러니까 먼저 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쭉 유지가 된 거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빛으로 날아오는 걸 맞히는 건 MAD가 깨지는 겁니다. 왜? 나는 네가 쏘는 건 맞고 그리고 내 거 쏘면 너 다 죽어. 그럼 안정성이 깨지고 전쟁이 나는 것이죠. 처음엔 그 스타워즈 프로젝트가 현실성 없다는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근데 지금 현실성이 있는 네. 거로 됐죠. 레이저가 진짜 나왔고 그리고 사드 같은 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힐 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격 미사일. 네. 그거 케네디 대통령이 그 ABM 트리티, 그 ABM이라는 그거 이제 엔타이 볼리스틱 미사일이라는 뜻이에요. 날아오는 걸 쏴서 맞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드는 ABM이에요. 엔타이 볼리스틱. 그런데 케네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그거는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건데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쏘서 맞히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혹시 우리가 레이저포라도 갖고 있으면 몰라도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사드 미사일은 2000년 이후에 실험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게 이제 전략 이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그림 보시면은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ICBM입니다. 대륙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이게 그 미국이 뭐 한참 많을 때 1020 몇 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1380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숫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도 만드니까 너 이만큼 갖고 있어. 난 요만큼 갖고 있을게. 근데 그 정도는 뭐 미국이 몇백 개 적고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이미 오버킬이에요. 지구 전체를 다 파괴할 그러니까 수 뭐 있는.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10번도 더 죽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100개 더 갖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지구 끝나는 날의 사진입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이게 이제 이걸 사일로라고 그래. 이만한 통이 있습니다. 통. 통 속에다 이걸 집어넣어 놓고 위를 세멘트로 막은 거죠. 저녁 나는 날 그 세멘트를 열고 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이렇게 거꾸로 뿜어지잖아요. 이렇게 뿜으니까 쫙 뿜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거가 미국 본토에서 소련 그 중요한 타겟 표적까지 가는데 19분 정도 걸리는 거로. 그러니까 지구가 끝나는데 30분 걸리는 거예요. 이때. 이런 시절을 우리가 몇십 년을 산 겁니다. 진절머리 떨면서.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 한정되게 그 진절머리 떠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건 미국 아이들 이 냉전 시대 때 그림 그리라고 이제 핵전쟁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이 녀석들이 종이에다가 그냥 빨간색만 가득 실어 놓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불러서 다 죽었어요 하는. 바로 이런 공포 심을 이제 갖고 있는 무기인데 요거를 있는 힘 다해서 땅바닥 속에다 이제 숨겨 놓습니다. 그 사일로도 아주 튼튼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정밀하게 때리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가 됐죠. 그리고 이 ICBM이 좋은 건 뭐냐면 얘가 명중률이 아주 좋습니다. 명중률이 좋기 때문에 폭격기나 잠수함 것보다는 이거가 이제 명중률이 좋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폭격기입니다. 이게 B1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에 요새 아주 참 부지런히 오는 비행기입니다. 나르는 백조라고 그러는 것이죠. 얘가 이제 B52. 이건 뭐 완전히 참 폭격기의 대명사죠. 1950년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몇십 년 더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B2 스텔스죠. 이게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영공을 뚫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냉전이 끝난 바람에 얘는 재래식 폭탄도 투하할 수 있게 다 이제 이 스타일을 바꿔서 개조했습니다. 얘도 뭐 이제 핵폭탄도 투하하고 재래식도 투하죠. 이라크 전쟁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러시아 폭격기인데 러시아 폭격기가 작은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뭐 마하 2씩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썼는데 트라이어드가 뭐냐면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시스템을 3가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ICBM 땅바닥에 꽂아 있는 거. 근데 이건 불안하다고 폭격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폭격기만 가지고도 안 돼. 잠수함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3개를 해서 육해공이군요. 그러니까 삼지주라고 그런 거예요. 삼지주. 그러니까 이제 TRIAD. 이거 우리말로는 내가 그냥 번역할 때는 삼축 또는 삼지주. 그러니까 ICBM이 제일 정확하니까 미국 ICBM 1000몇 개를 소련이 정밀하게 맞추면 이게 다 죽어요. 그런데 폭격기가 살아있어. 근데 폭격기도 다 죽었을 때는 잠수함이 살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터런스의 기본이죠. 그래서 그 미국과 소련이 각각 폭격기, 잠수함, 그리고 이제 ICBM을 각각 그냥 서로 만들어 몇 개씩 만들자 해가지고 개수까지 서로 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우리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말고 살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잠수함인데 이게 오하이오 클래스라는 잠수함인데 여기 이제 이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죠. 그러니까 잠수함이 이렇게 생겨 있다면은 여기 그 이 속에 24개를 핵미사일 24개를 꽂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뚜껑을 열면은 이제 쏠 때는 다 이게 지금 북한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 속에서 있는데 물 속에서 쏘면은 물로 나와서 공기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뿜습니다. 불을. 네. 그러고 날아가는 건데 미국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도양에서 쓰면 소련 본토를 맞히고 그랬죠. 지금도 물론 맞힐 수 있고 이게 24발인데 24발에 요걸 다탄두라고 그럽니다. 아까 그 조그만 거 10개 봤죠, 그림. 뭐 10개, 8개에서 12개인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24발이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24개인데 여기에 10개씩 있다 치면은 몇 개가 240발의 핵무기가. 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다 죽이고 오하이오 클래스 한 놈을 못 죽였어. 그럼 요거 때문에 소련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전쟁을 아예 못해. 그래서 디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디터런스고 그래서 디터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물속에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잠수함, 그리고 그래도 비교적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 ICBM, 그리고 ICBM도 이걸 뭐 세메트를 몇 메타 해가지고 맞아도 안 죽게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그 애를 쓴. 그런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이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들 다 이렇게 스타일 바꿨습니다. 지금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건 다 재래식이거든요. 그거 쓰는 거로 이제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빼서 이제 뭐 이 군축, 그 아까 말한 그 지난 시간에 말한 군축 막 몇 개 다 줄이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요 세 가지가 삼축입니다.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는 참 이 디터가 이루어지기가 좀 나빠요. 그렇죠. 북한은 핵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디터 상태가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경우라도 이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선제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또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뭐 맞아도 그래도 뭐 영토가 크니까 살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 가면은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는 아주 뭐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고속도로 시스템인데 그게 원래는 아이젠하워가 만든 거거든요. 아이젠하워가 만든 이유는 핵전쟁이 날 것 같을 때 도망가려고 만든 겁니다. 빨리 시골로 대피하려고 이 미국 전체를 그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못 쓰는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되면은 그 길 있으나 마나예요. 그 뭐 그냥 갑자기 뭐 시카고에 있는 자동차가 다 고속도로로 나왔다? 그럼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냉전 시대 때 이런 그 핵전쟁을 막을 뭐 그래도 한번 피해 보면은 좀 근데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로 이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게 삼축이라는 거가 네. 냉전 시대의 기본 개념입니다.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 뉴룩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뭐 육군 원수 출신이죠. 네. 2차 대전의 영웅이고 이 사람이 핵무기를 미국의 군사 전략에 확실하게 갖다 껴붙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6.25 때 대통령이 되잖아요. 6.25 때 대통령이 되면서 야 이게 우리가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데 이런 놈들한테 맥을 못 쓰는구나. 북한한테도 쩔쩔매고 중국한테도 그렇고 그 쩔쩔맨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무기를 안 써서 그렇다. 이거를 쓰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핵 전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책이 매시브 리탈리에이션인데 매시브 리탈리에이션 그 나오기 전에 뉴룩 디펜스 폴리시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전쟁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전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 2차 대전 때 물론 뭐 GDP의 40%씩 썼지만은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정부가 국방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핵무기 쪽으로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 핵 전략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런데 핵 전략을 해놓고서 그러면은
남들이 6.25 같이 덤비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미국한테 어느 적이 덤비면은 그 싸우는 방식은 미국이 정한다. 미국이 정한 장소에서 미국이 생각한 무기 가지고 처참하게 보복을 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는데 그것을 뉴룩 폴리시라고 그럽니다. 뉴룩. 아직까지 못 보던 거네. 그런 뜻이죠. 근데 뉴룩 폴리시가 다른 말로 하면은 대량 보복 전략입니다. 매시브 리탈리에이션. 네가 뭐 탱크 100대 가지고 덤비면 우리 핵폭탄으로 덤빌 거야. 그래서 대량 파괴 전략, 대량 보복 전략.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겠다는 전략. 그러니까 디터런스가 아니에요. 대량 보복 전략이 나왔는데 대량 보복 전략이 왜 실패로 돌아가느냐. 대량 보복 전략은 한국 전쟁 때 재래식 전쟁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그래서 대량 보복을 하겠다. 앞으로는 재래식으로 미군이 가서 싸우지 않고 핵폭탄으로 핵폭격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베트콩들이 덤비네. 베트콩을 핵폭탄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게릴라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베트콩은 핵폭탄으로 못 막는 거라. 몽고에 핵폭탄 떨어뜨리면 10명도 안 죽어요. 그렇죠. 워낙 인구가 분산돼 있고 그러니까 사막이고. 핵폭탄이 이게 어마어마한 폭탄인 줄 알았더니 게릴라 전쟁을 못 막는 거예요. 그 지금 쩔쩔매는 거고 미국이 테러리즘을 핵으로 막습니까? 못 막는 거지. 오히려 이제 테러리스트가 핵 쓸까 봐 겁나는 거죠. 그래서 매시브 리탈리에이션 정책이 한계가 이제 오는 겁니다. 야, 이거 가지고서도 전쟁이 억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원래의 베트콩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그 북한이 전쟁한 것도 미국이 핵이 있는데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핵으로 그 모든 전쟁을 막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다음번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인데 케네디 대통령은 그 군사 전략이 유연 반응 전략입니다. 핵으로 그냥 대량 보복해서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게릴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한테는 가서 게릴라로 싸우고 재래식 전쟁하는 나라 가서는 탱크로 덤비면은 탱크로 맞짱을 뜨고 뭐 그러는 그래서 그 플렉시블 리스판스 유연 반응 전략 이제 이거는 핵 전략이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전략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연 반응 전략의 상징적인 군사력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그린베레입니다. 그린베레. 네. 그린베레는 미군인데 게릴라야. 미국 특공대죠. 미국 게릴라지. 네. 그 퍼런 거 쓰고 뭐 그 그린베레라는 영화 우리 어렸을 때 봤는데 그 그린베레가 되려면은 뭐 언어를 3개인가를 해야 된답니다. 외국어를. 간단치 않군요. 요원이 되는 길이. 그래서 이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덤볐는데 그린벨의 그 마크를 따는 사람은 몇 안 되고 그래서 뭐 아메리카스 베스트라고 그 노래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수백 명이 덤볐지만은 그린벨을 딴 사람은 몇 안 됐다. 뭐 이런 그 미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부대가 됐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또 개입하는 근거가 되죠. 야, 우린 그린벨이 있으니까 가서 게릴라랑 싸울 수 있어 하는. 근데 그 핵시대에 이런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이 핵전쟁할 가능성이 대폭 줄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학자들이 세컨드 뉴클리어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세컨드 뉴클리어 에이지. 제2 핵시대. 네. 꼬마들이 핵을 갖는 게 꼬마들이. 이란 강대국이 했다고 그러고 이란 뭐 북한 뭐 이런 것들이 핵을 인도 뭐 그래도 인도는 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핵을 가지는데 그 핵도 이제 보면은 핵 가진 나라가 많으면은 그 이제 우리 방정식으로 n분의 n n-1 뭐 2분의 n n-1 대각선 공식으로 하면은 핵 만든 나라가 많으면은 핵 전쟁할 가능성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또 케네스 월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무서워서 못 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하여간 핵 시대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조그만 나라들 그리고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선진국들은 그 핵을 가지고서 안 싸운다는 그 디터런스라는 그 원칙이 확립이 됐는데 그런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 파이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핵을 만든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든가 조금 좀 이렇게 이 무책임한 나라들, 미국과 소련은 그래도 다 죽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죽하면 서로
우리 니네 요격하는 건 서로 만들지 말자. 그리고 너네 몇 개 가져, 우린 몇 개 가질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타협을 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통하는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세컨드 뉴클리어 에이지의 하나의 그 문제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를 상당히 그 애통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때 뭐 핵 개발을 했다가 스스로 해체했다고 완전히 한 적이 했다가 있죠. 해체를 했죠. 네. 해체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망하면서 우크라이나 본토에 핵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팔아먹은 거 비슷해요. 그 돈 받고 그냥 다 해체했습니다. 가장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핵무기가 IS라든가 테러 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미국이 북한 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을 쏘는 것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 돈이 궁해요. 근데 저쪽 중동은 돈이 많아. 근데 돈이 많고 기술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돈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으로부터 돈 주고 핵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을 갖고 와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이 클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큰 거는 뭐 배낭에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큰 거를 들고 가려면 트럭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데 소형화, 경량화, 소형화, 경량화되면은 네. 아주 제일 경량화된 거가 어느 정도냐면은 007 가방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그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전술 그렇죠. 핵. 전술핵인데 전술 핵이라도 터지면은 도시 한 불락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북한은 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 안 갔는데 이 007 가방에 비스듬하게 넣으면은 들어갑니다. 핵폭탄이. 그래서 우리 그 피스메이커라는 영화 보면은 그 배낭에 미국 가죠. 그거는 전부 다 그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작은 그 핵폭탄이 있고 그리고 요새는 핵폭탄이 더 발전돼 가지고 열이 안 나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원래 열 핵폭탄 그러는데 열이 안 나는 핵폭탄은 중성자탄이라고 그러는데 네. 뉴트론밤. 뉴트론밤은 그게 이제 더 잔인한데 사실은 빵 터지면 사람만 죽어요. 불이 안 나니까. 생명체만 죽고 생명체는 다 죽는데 기구는 다 살아남습니다. 그 탱크 예를 들어서 저쪽 적군 탱크가 뭐 500대가 온다. 그러면 거기다가 뉴트론밤 한 방 떨어뜨리면 오다가 다 씁니다.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한 며칠 있다 들어가서 죽은 사람 꺼내고 지껏 쓰면 돼요. 자기 탱크 되는 겁니다. 건물도 건물도 다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있고, 종이가 네. 불이 안 나거든요. 종이 불이 안 난다니까 내가 그 메가톤 밤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주 그 기분 되게 나쁜 예를 이제 들면은 광화문에서 이제 1메가톤짜리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 옛날 서울운동장이죠. 네,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거기에서 신문 들고 있는 사람 신문이 탑니다. 신문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속에 그거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2배짜리 원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죽는다는 소리죠. 그게 일파입니다. 일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풍이 그냥 전부 광화문으로 가죠. 그러니까 모든 유리창 그쪽으로 하는 건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거 터지면 그건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도무지 이거는 그러니까 언티커블이죠. 언티커블.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전술핵 전략핵은 이제 전술 전략이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아주 헷갈리게 사용되는 개념인데 적의 전쟁 수행력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 폭격, 북한의 댐을 공격했다. 이건 전략 폭격이에요. 댐을 공격했다. 북한의 발전소를 공격했다. 그러면 전략 폭격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술이라는 것은 배틀필드, 그러니까 전투, 북한에 있는 뭐 어떤 대대를 공격했다. 그러면 그거는 전술입니다. 네. 그래서 전술하고 전략은 이제 그것이 국가의 전쟁 수행력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거는 전략이고, 그리고 그 전쟁 수행력 국가의 전쟁 수행력이죠. 이렇게 경제력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군인, 네. 군 부대, 전방에서 이제 작전하는 그 부대를 표적으로 했다는 것은 전술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에 그래서 무기가 뭐 큰 거는 전략이고 작은 건 전술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술핵 전략핵이 이제 구분되죠. 폭격도 전술 폭격, 전략 폭격이 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것이 1992년 그때 그 남한 북한이 이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비핵화 선언이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드니까 이제 핵을 만드는 이유가 너네 지금 핵 갖고 있다. 우리 거가 아니라 주한 미군 거. 전술핵이죠. 그래, 그건 미군 건 전술핵입니다. 그거를 갖고 나가라.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우리가 합의해서 지금 북한이 저걸 빼야 된다니까 빼주자 가서 그래서 뭐 1993년 어느 날 우리나라의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 핵이 한 발도 없다라고까지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그때 그 미군이 갖고 있던 핵폭탄이 다 나갔죠. 그래서 그 몇 발이냐 하는 거를 내가 그 아킨이라는 사람이 쓴 그 뉴클리어 디터런스라는 그 무슨 그 데이터집인데 거기 보니까 한국에 맥시멈 한 600발까지 있었던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있었는데 나가고 그리고 북한은 계속 만들었고 그래서 비핵화는 남한만 비핵화된 그런 황당한 상황에 지금 도래를 한 것이죠. 뭐 말이 안 되는. 북한도 비핵화 선언에 같이 사인을 하고 물론이죠. 그걸 안 지키는 거고 안 지킨 거죠. 네, 개발해서. 양쪽 총리가 있죠. 그때 정원식 총리일 거예요. 네. 북한은 연형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핵화 선언에 서로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 지금 북한 핵이 있으면 안 되죠. 다 반칙한 거죠. 네. 비핵화 선언 그렇죠.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베네강의 26회 이충근의 전쟁론. 오늘은 핵무기와 전쟁, 2차 대전 이후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한 것도 다 만야했을 때 아니다라는 이론이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쏘면은 소련이 다 죽냐? 네. 안 죽어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허만칸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은 네. 다 안 죽는다는 얘기도 잠깐 하죠. 알겠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 이론. 네. 그런 책의 제목이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 네.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 보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충근의 국제 정치에서 한번 간략하게 했었죠. 네,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